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우은, 고은별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의 변동성이 정말 큽니다. 양시장이 모두 다 하락으로 출발했다가 모두 다 또 상승으로 전환되기도 했는데 오후장되면서 다시 한번 코스피는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폭을 좀 줄여내 가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 시장의 변동성 이번 주 들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증시를 확실하게 이끌 만한 모멘텀이 부재하다 보니까 어쨌든 투자자들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요. 주도주가 없는 상황 속에 테마성 장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불확실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현명한 투자 전략을 잘 세우고 좋은 종목들을 엄선해서 포트폴리오를 잘 채워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시장을 접근해야 될까요? 최은 앵커와 알아보겠습니다. 네, 시장이 어렵다 보니 시장 전체적인 매크로에 대한 분석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 외신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지러운 증시에 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소개를 했는데 배런스지에 나온 한 가지 분석 기사를 오늘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최근 트럼프 트레이드, 해리스 트레이드로 시장이 뜨겁거나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배런스지는 선거만 보고 투자한다면은 실수일 수 있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선거를 보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라면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트레이더인지 아니면은 인베스터, 투자자인지를 잘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먼저 트레이더라고 하면은 빠른 매매가 가능해야 됩니다. 초단위의 매매가 가능해야 되는데 수익도 크지만 파산 위험도 크다라고 배런스지는 조언을 합니다. 특히나 트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4만 달러 이상의 블룸버그 터미널을 이용할 정도로 사실상 전문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크기 때문에 트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선거 트레이드가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투자자, 인베스터라면은 단기적인 변동성보다는 장기적인 성과와 안정이 더 중요할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시장의 적절한 타이밍을 노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좀 시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저점을 알고 그때 딱 저점 매수를 하는 게 사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 혹은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면은 앞으로 주가가 크게 달라질까요? 배런스지는 아니라고 단언을 합니다. 지난 3명의 대통령 아래 S&P 500의 평균 수익률은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12에서 15%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정책 의제 차이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은 비슷했기 때문에 지금 선거를 앞두고 포트폴리오를 급격하게 조정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트럼프 관련주인 은행 섹터 수익률 최근 들어서 급등 흐름을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지난해를 생각해보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민주당 관련주인 청정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 해 들어서 주가 꾸준히 우하향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청정 에너지 나쁘지 않았습니다. IRA 법안 때문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급격한 포트폴리오 조정은 신중하자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어떤 걸 봐야 될까요? 역시나 실적이겠죠. 오늘 증시가 마감되고 난 이후에 뉴욕 증시가 마감되고 난 이후에 우리 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두 가지 기업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M7에 포함이 되어 있는 테슬라와 이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요. 매출 단은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괜찮았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2% 이상 증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외에서 7% 이상의 급락 흐름이 나왔습니다. 순이익 추정치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낮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자동차 쪽 매출이 2023년 2분기 대비해서 무려 7% 이상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는 급락 흐름이 나온 건데요. 역시나 알파벳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EPS와 매출만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긴 했지만은 시장에서 기대를 했던 쪽, 유튜브 쪽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매출을 냈기 때문에 M7에 포함되어 있는 테슬라와 알파벳 모두 다 사실상 결론만 봤을 때는 실적이 부진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시장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실적으로 이렇게 증명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주가에 대한 부담감 확실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과 연결해서 한국에서는 어떠한 기업들 실적 발표 앞두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오늘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HD현대건설기계, HD현대마린솔루션, 유니드가 오늘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특히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워낙 기대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CDMO 쪽으로 다시 한번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번에 완전히 체질이 개선된 실적을 발표를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 아주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숫자로 증명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내일은 또 굵직굵직한 기업들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 현대차,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포스코그룹주, 그리고 청정에너지주입니다. 한화솔루션, 현대오토웨버, LIG넥스원 등 최근에 시장에서 핫한 기업들 드디어 숫자를 내놓을 그러한 시간이 됐는데 어떤 숫자를 내놓을지 잘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는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현재 구간에서는 영업이익이 5조 1천억 원대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일각에서는 5조 5천억 원대를 기록할 수 있다라는 전망들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SK하이닉스에 사실 올라탈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실적이 발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요. 매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SK하이닉스 쪽으로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이 강하게 나오면서 앞으로 시장 자체가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를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SK하이닉스가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된다면은 다른 디램 기업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따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숫자로 증명해낼 수 있는 기업들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어서 다음 시그널 고은별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처럼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면서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다 공포지수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수치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의 변동성 지수의 한 달 추이를 보게 된다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게 포착되고 있는데요. 코스피 200의 변동성 지수란 미래 변동성을 측정한 지수이고요. 장기적으로 증시와 반대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형 공포지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7월 달만 보게 된다면 23일까지 했을 때 8%가량의 상승을 보였고요. 22일에는 지난 4월 이후에 최고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수 자체가 높게 측정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변동성 지수 빅스 지수 역시나 이달 들어서 두 자릿대 상승률을 기록을 하면서 4월 이후에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요. 확실한 투자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 속에 공포지수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추이는요, 증시 대기 자금을 보더라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초단기성 대기 자금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7월을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증시 대금 자금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증시가 고점이고 이제 더 아직은 좀 흔들릴 구간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한 투자자들이 증시로 투자 자금을 이원하지 않으면서 이로 인해 49조가량의 증시 대기 자금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 자금 같은 경우에 지금 초안전 자산에 묶여 있기 때문에 증시 자체가 돈이 좀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수급에도 오히려 더 크게 흔들리는 그러한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을 확인한 뒤에 증시 자금이 움직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증시 대기 자금이 이제는 예비군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 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한다면 더 강한 상승 추세로 이끌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분석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우리 투자자들은 어떠한 곳에 투자를 해야 될지 좀 의문이 드실 것 같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단기 테마주로 좀 수급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음 장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미국 정치 테마주의 희비가 하루 걸러 하루 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 여론조사가 나올 때마다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테마주로 우리 시장의 눈은 더 쏠리고 있는 듯합니다. 대표적으로 오늘은 초전도체와 진단키트 관련 기업들이 강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는 권영환 교수가 LKK17에 대한 연구 개발 진행에 대한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개장 직후에 아주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주 연속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진단키트 관련 기업으로 또 매기세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다만 오늘의 변동성을 보게 된다면 쉽게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또 테마이기도 합니다. 초전도체 대장주로 움직였던 CCS 같은 경우에는 개장 직후에 22%까지 강한 상승이 나왔지만 이내 모든 상승폭을 반납하고 장중에 하락 전환하기도 했었고요. 진단키트 관련 기업들도 랩지노믹스는 오늘 두 자릿대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잘못했다가는 투자자들이 고점에 매수를 하기 쉬운 그런 구간에 처해 있습니다. 단기 테마 자금으로 이렇게 증시의 자금이 몰리자 투자자들은 오히려 손실이 더 극대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최은 앵커의 브리핑처럼 이제는 다시금 본론으로 원점으로 돌아가서 실적을 확인하고 돌다리로 두드려보고 건너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 걸음 더 물러서서 천천하게 시장에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2시간 동안 그런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역시나 오늘 시장도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널 샷 그럼 힘차게 출발합니다. 원포인트 마감 전략으로 파이널 샷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2대1 이온 윤한식 파트너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윤한식 파트너입니다. 네, 대응하기 쉽지 않은 시장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후장 전략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일단 먼저 국내 증시는요. 전일 뉴욕 증시가 약보합권으로 마감한 가운데 시간 외 시장에서 테슬라 주가가 약 마이너스 8%,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1% 정도 하락하면서 나스닥 선물도 약 0.54% 하락이 지속 중입니다. 하지만 해리스 지지율이 트럼프를 역전시키면서 이 에코프로에 비하면 소폭 상승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었고요. 반도체 섹터도 소폭이지만 플러스로 반전하면서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사실은 그렇게 나쁜 흐름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장이 혼조세를 나타나고 있지만요. 그래도 어느 정도 미국 대선에 대한 경계 심리가 다소 완화가 되면서 그래도 우리 시장이 오늘만큼은 아주 수급이 그렇게 막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고 진단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시장의 변동폭이 점점 더 축소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트너님께서는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오늘 종목은 제가 테마주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바로 오늘은 트럼프 관련주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는 해리스 부통령의 이제 관련주였는데 마리화나 관련주였죠. 이제 우리바이오 또한 이제 갭 상승이 크게 나타나주면서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까지 충분히 도달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이제 트럼프 관련주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종목명은요. SY 스틸텍입니다. SY 스틸텍은 2015년 설립된 데크플레이트 제조 설치 업체입니다. 이 데크플레이트가 뭐냐 하면은 건축물 바닥 슬라브 구성 시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기 위해 쓰이는 금속 조립 구조재입니다. 기존의 합판 거푸집의 재래식 공법을 대체한 건축 자재인 셈이고요. 최근에는 아파트 등의 주거시설뿐만 아니라 복합시설과 물류센터 등 전 건축물에 사용되는 필수 건축 품목 중에 하나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데크플레이트에 대한 수요는요. 건설 인력의 부족과 인건비 상승, 공기 단축의 필요성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때문에 현재 지금 SY 스틸텍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가가 오전보다 조금 많이 내려왔는데 매수가는 제가 4,200원에서 4,270원에 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이제 다시 하여금 4,200원 위로 가격이 회복을 해줬을 때만 여러분들이 매수에 가담을 하셔라라는 말이고요. 4,200원 밑에서는 매수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매수가가 이제 4,200원, 4,070원 사이 오면 매수를 해보시고 이때 비중은 10%, 매수를 가담하였을 때 손절가는 4,080원으로 손절가 지정해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4,400원 이상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한식 파트너께서는 미국 대선 후보 테마주 조정 시에 이제는 좀 매수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시면서 오늘은 트럼프 관련 기업인 SY 스틸텍 언급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한식 파트너는 또 이제 트럼프 관련 건설 기계, 우크라이나 재건 기업을 또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늘 HD 현대 건설 기계가 영업이익을 발표했습니다. 58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9%가량 감소한 영업이익을 발표했는데요. 과연 같은 건설 기계 업종으로 묶이게 되는 오늘의 공약주가 또 어떠한 추이를 보여줄지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어떤 종목으로 쏠리고 있을까요? 최은 앵커와 알아보시죠. 네, 이 시각 외국인들의 수급입니다. 오늘 먼저 외국인들은 코스피 내에서 하나시스템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카카오를 매수를 하고 있는데 과연 스탠스의 변화인지 아니면은 오늘 하루 만에 매수인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세 번째는 삼성생명, 네 번째로는 아모레퍼시픽, 다섯 번째로는 현대모비스 올라와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오늘 가장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 올라와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원래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팔아치우는 종목 중 하나였는데 오늘 약 2주 만에 처음으로 SK하이닉스가 빠지고 삼성전자가 현재 이름 올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HD현대일렉트릭, 세 번째로는 KB금융, 네 번째로는 SK하이닉스 올라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LS일렉트릭 올라와 있는데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외국인들이 에코프로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양극재 쪽으로 오늘 시장에서 저점 매수 강력하게 들어오는 흐름 현재 포착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리노공업, 세 번째로는 시노펙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파크시스템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에코프로 BM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대체적으로 좀 올라가는 기업이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실리콘투가 가장 첫 번째로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스탠스가 변한 걸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HPSP 올라와 있습니다. 외국인들 계속해서 HPSP 줄매도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재룡전기, 네 번째로는 카페24 올라와 있습니다. 외국인들 역시나 마찬가지로 카페24도 이번 주 들어서 매도하는 흐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PNT 올라와 있는데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이 오늘 코스피 안에서 어떠한 기업을 사고 팔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실적을 발표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쪽으로 강력한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반면에 오늘 외국인들이 파는 LS 일렉트릭 쪽으로는 오히려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기관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금융주를 사들이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두 번째로는 신한제주 올라와 있고요. 네 번째로는 한화시스템, 다섯 번째로는 효성중공업 올라와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KB금융까지 나란히 이름 올리고 있는 가운데 한미반도체가 네 번째, 다섯 번째로 한화오션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안에서의 기관 수급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3천당 제약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주가 탄력이 꽤나 좋은 기업인데 오늘 시장에서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실리콘2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알테오젠 올라와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코스닥 안에서는 좀 갈리고 있는 부분 함께 확인할 수 있고 네 번째로는 바디텍 매드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PSK홀딩스 올라와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 IMBDX가 오늘 시장에서 가장 첫 번째로 이름 올리고 있고요. 우진엔텍 두 번째, 세 번째로는 YC, 네 번째로는 팩트론, 다섯 번째로는 펌텍코리아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최은 앵커와 함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종목들 알아봤고요. 이와 함께 이제는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과 특징 종목 세 가지 추려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종목을 또 선별해 오셨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방산주 한화시스템에 대한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방산주에 대해서도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시나 실적과 함께 잘 갑니다. 투자 포인트 들어볼까요? 네, 방산주 대단하네요, 진짜. 네. 그 한화 시스템이 또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상승률을 이어받아서 오늘은 또 상승폭이 가장 크네요. 한화 시스템은 A사 레이더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전투기의 눈입니다. A사, AESA. A가 액티브고요. E가 일렉트로컬리, 그리고 S가 스캔드, A가 어레이입니다. 우리 그 레이더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좀 있지 않나요? 아예 뭐 관심 없으시는 분들 빼고는 이렇게 막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약간 이게 세모로 튀어나와갖고 무슨 거미줄처럼 생겨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걸 레이더로 생각하시지 않나요? 보통 그런 장난감에도 있고 그런 이미지가 아마 어렸을 때부터 박혀 있을 거예요. 어디선가 레이더를 봤을 때. 그래서 그걸 움직이잖아요. 표적이 어딨나 이렇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기계식이죠. 기계식. 근데 지금 일렉트컬이라니까 이건 전자식이에요. 움직일 필요가 없이.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상식적으로 이게 무슨 뭐 정말 작동 원리를 무슨 우리 공학 방산 기업 사람처럼 알 필요는 없는 것이고 저도 모르고요. 자, 이 레이더가 기계식이면 이렇게 찾아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 적이 한 명이면 모르겠는데 적이 막 수천만 대군이 몰려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거를 하나씩 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요? 그런데 이 전자식은 A사 레이더는 뭐냐면 그냥 빔을 쏩니다. 그 아까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에 그 동그란 데다가 그러니까 배드민턴 셔틀콕처럼 생겼잖아요. 앞에가 무슨 더듬이 같은 게 하나 있잖아요. 그걸 더듬이로 찾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오래 걸리니까 이거는 전자빔으로 싹 쏘는 겁니다. 빔을. 눈엔 보이지 않죠. 전자빔으로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전자빔을 쏴가지고 거기에 있는 적을 식별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빠른 시간 내. 예를 들어서 똑같은 전투기 기종으로 싸운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 미군 전투기에 A사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어요. 근데 다른 뭐 예를 들어 북한 전투기라고 하죠. 뭐 우리 북한이랑 적이니까 우리는 적군이니까. 그래서 적군이 한 세대가 있다. 근데 걔네는 다 기계식 레이더를 써요. 그러면 미국이 이길 수가 있어요. 미국 전투기가. 왜냐하면 미국 전투기 A사 레이더는 세대를 동시에 파악해갖고 세대에다가 미사일을 동시에 날려버릴 수가 있는데 이 기계식 레이더를 쓰는 전투기 같은 경우는 계속 그걸 찾아야 돼요. 미군 전투기가 어딘지 그거 찾다가 시간이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A사 레이더는 능동 전자 주사식 위상 배열이라는 한글로 표현하면 이건데 어쨌든 전투기의 눈인데 빠르게 목표물을 타겟을 찾아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당연히 탐내겠죠. 기계식 레이더가 장착된 전투기보다는 당연히 전자식 레이더가 장착된 전투기를 원하겠죠. 근데 이거를 안 주죠. 우리 원자력도 그렇고 여러 분야에서 지금 보이시지 않으세요? 이번에 체코 원전 따내긴 했지만 웨스팅하우스에서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그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한테 우리가 수출하려면 그 나라에다가 허가도 받아야 되고 수출할 때 로열티도 줘야 되고 그게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핵심 기술을 다 미국 아니면 주변에 몇몇 국가들만 강대국들만 갖고 있어요. 2015년에 미국이 A사 레이더 기술 이전을 거부했습니다. 이 당시에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었는데 이 미국은 애슈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이 당시 한국형 전투기 KF-X, 지금 KF-21이 나오고 있죠. KF-X 사업 관련해서 4개 기술 이전은 어렵다. 협력은 해주겠지만 그때 A사 다기능 위성 배열 레이더 이거랑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전자파 방해 장비 이 4개 제머라고 불리죠. 이 4개를 안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전투기를 만들어도 결국 A사 레이더를 미국 거를 쓴다면은 또 그런 상황이 발생돼요. 우리가 수출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투기도 그렇거든요. 전투기 엔진을 국산화 못해서 그게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국방연구원에서 그 엔진을 개발해야지만 우리 맘대로 팔 수가 있어요. 지금 KF-21 보라맨과 그 우리나라 전투기라고 하죠. 근데 그 핵심 심장인 엔진이 미국 회사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투기를 맘대로 못 팔아요. 국산 전투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정작 국산화를 하려면 부품이 다 국산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국내 방위산업체랑 국산화 지속 추진 기술로 지금 착수를 해서 4년 만에 성과를 냈는데 2020년 8월 달에 순수 우리 기술만은 A사 레이더 CJ1호기를 출고했습니다. 그래서 4년 만에 이거를 만들어냈다. 하나 시스템이.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그 소식이 나오는 게 이탈리아 레오나르도랑 업무 협약 체결하고 쭉 나오잖아요. 그게 A사 레이더를 개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랑 협약을 맺는 거예요. 2022년부터 그게 시작되거든요.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거죠. 레오나르도가 하나 시스템이랑 2022년에 항공기용, 이건 전투기용은 아니고요. 항공기용 A사 레이더 해외 수출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을 맺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6월 달이죠. 이 레오나르도랑 A사 레이더 선행 모델 수출 주요 조건 합의서를 체결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항공기용이 아니라 경공격기용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FA-50 경공격기라는 게 폴란드에서 주로 수입하고 있는 건데 가볍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토를 방어하기에는 충분한 거예요. 굳이 공격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폴란드가 지금 러시아 본토를 직접 때릴 필요가 없고 때릴 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폴란드는 그냥 방어만 하면 되는 거예요. 혹시나 우크라이나 다음에 우리를 칠까 봐. 그래서 경공격기를 주로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가벼운 거. 그래서 지금 경공격기에 들어가는 A사 레이더 요거를 지금 레오나르도랑 주요 조건 합의서를 체결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 시스템이 또 레오나르도랑 경공격기 A사 레이더 공동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24년 올해 들어서 5월 달이죠. 지지난 달에 A사 레이더 안테나 공급 계약을 체결했어요. A사 그 레이더 시스템 중에서 매출 원가 비중이 안테나가 50% 차지하는 중요 부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시스템이 지금 레오나르도랑 같이 만드는 경공격기용 A사 레이더 이 중에서 안테나를 공급했다는 것은 이제 거의 국산화된 A사 레이더를 글로벌 수출할 수 있는데 절반 정도의 발걸음을 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6월 달이죠. 바로 6월 달에 지금 소식이 나온 게 공랭식 A사 레이더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이 나왔습니다. 업무 협약 체결이 워낙 많아서 지금 헷갈리는데 어쨌든 이탈리아 방산기업 레오나르도랑 지금 우리나라 하나 시스템이랑 항공기용이던 전투기용이던 경공격기용이던 A사 레이더를 다 같이 개발을 할 건데 거기에 이제 하나 시스템이 개발했던 국산 A사 레이더의 기술과 그리고 안테나라는 부품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전에 전 세계에 있는 전투기 중에 지금 기계식 레이더가 많이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기계식 레이더를 달면 세대로 싸워도 이 전자식 레이더 단 한 대한테 죽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계식 레이더를 전자식 레이더로 바꾸고 싶겠죠. 그리고 비싼 완전 제대로 된 전투기보다는 그냥 경공격기형 전투기면 되죠. 가벼운 거. 일단 국토 방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공랭식이 중요한 겁니다. 그 전에는 수랭식이어서 물에 담궈야 되잖아요. 데이터 센터는 지금 공랭식에서 수랭식으로 복잡해지고 있죠. 지금 전투기는 반대예요. 수랭식에서 공랭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랭식으로 가게 되면은 조금 더 작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경공격기에
들어가기가 적합한 레이더가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15년도에 미국에서 우리나라에게 A사 레이더 기술을 줄 수 없다. 우방이지만 그건 너무 핵심 기술을 줄 수 없어. 이렇게 한 게 오히려 우리나라한테 도움이 된 거예요. 안 주니까. 그때 줬으면 가만히 있었겠죠. 안 줬으니까 열심히 개발을 해가지고 하나 시스템이 이때 LIG 넥슨도 개발하고 있었는데 하나 시스템이 먼저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탈리아 방산기업 레오나르도랑 이런 성과도 쭉쭉쭉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2025년에서 2029년 사이 이쯤에 우리나라랑 레오나르도랑 같이 만든 이 A사 레이더가 전 세계의 전투기에 들어가는 레이더 수주로 지금 소식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하나 시스템이 이제 후속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동안 뭐 천무라던가 이런 자주포라던가 이런 것들을 수주를 했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모든 눈도 다 하나 시스템이 만듭니다. 하나 시스템이 드론 관련주로도 엮여 있지만 우리가 나중에 김포공항에서 이때 택시 타고 날아올 거예요. 지금도 있죠. 32만 원 내면 올 수 있어요. 좀 비싸서 안 오지만 타는 사람 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지금 요 전투기의 눈 아니면은 뭐 자주포의 눈, 어쨌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드는 모든 어떤 그 공격 아이템의 눈을 담당하고 있다. 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힘을 센 사람도 눈 안대를 가려놓으면은 공격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을 만드는 하나 시스템 이제 본격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 고점 돌파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이어서 어느 정도의 파괴력으로 갈지 기대가 되는 시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화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방산 부품주로서의 긍정적인 전망 증권가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상장 후에 역사적 고점을 새롭게 돌파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성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은 마크로젠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한 기업이기도 한데 어떠한 이슈 때문에 이렇게 강했을까요? 네, 마크로젠도 요즘에 굉장히 이것도 레거시 무슨 열풍인가요, 여기도? 네. 지금 이 황우석 박사 시절에 부각이 됐던 기업인데 정말 오랜만에 등장했잖아요.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뭐 바이오를 제패하고 이런 꿈에 젖어 있었을 때 그 당시에 마크로젠이 움직였었거든요. 그 뒤로 20년 동안 완전히 잠잠했어요. 지금 얼굴이 싹 다 바뀌었죠. 그전에 셀트리온이 있었고 지금 HAB, 알테오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대표 바이오 기업이 돼버렸고 마크로젠은 완전 무슨 뭐 약간 뒷방 늙은이처럼 뒤에가 있었죠. 근데 지금 다시 부각이 되는데 이게 왜 부각이 됐냐? 가장 큰 거는 트렌드를 읽은 겁니다. 예를 들어 마이 지놈 스토리라는 유전체 분석 서비스가 있었는데 전혀 뜨지 못했어요. 이게 왜냐하면 기술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유전체 분석 서비스의 기술은 뛰어난데 요즘 MG에서 그 더전으로 간 젠지 이 세대들은 재밌고 톡톡 튀는 걸 원하지 기술이 뛰어나서 재미가 없는 건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술력이라면 재미가 있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솔직히 아직도 MBTI를 안 해봤지만 요즘에 다 물어보죠. 소개팅에서 맨 처음 물어보니까 MBTI라며요. 저는 혈액형이거든요. 너무 오래됐죠? 별자리 아니세요? 별자리, 네. 혈액형 이런 거예요. 사수자리. 근데 MBTI를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MBTI가 뭐냐를 뭐 인스타그램에 딱 올리고 나는 무슨 너 티발 뭐씨야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유행하는 것에 타면은 똑같은 기술력을 갖고 있어도 폭발력을 가져요. 그걸 마크로젠이 깨달은 거예요. 드디어. 마이 지놈 스토리가 완전히 그러니까 망했다면 망할 수가 있는데 그걸 젠톡으로 바꿨거든요. 이름부터 카카오톡 젠톡 같잖아요. 젠이 유전자잖아요. 젠을 갖고 얘기해라. 너네 마음껏 젠톡을 해라. 거기다가 예를 들어 클래시스가 처음에 슈링크가 뜨게 된 이유도 슈링크가 워낙 좋기도 했지만 장성규 씨가 그 프로그램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그거를 딱 한 다음에 갑자기 홀쭉해진 얼굴이 딱 나오니까 사람들이 오 이거 뭐야 한 거예요. 슈링크가. 근데 이것도 지금 그렇게 될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전현무 씨가 나 혼자 산다에서 뭐 나 혼자 산다가 예전보다 시청률이 떨어지긴 했는데 바디 프로필, 바필 찍는다고 거기서 막 그 저기 뭐 있잖아요. 저기 박나래 씨랑 해가지고 뭐 그 팜유 많이 먹는 그 군단들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유전체 분석 서비스 이거 젠톡으로 이용해 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면 옛날에 마이 지놈 스토리는 뭐 이렇게 나와요. 학술적인 얘기로 나와요. 근데 지금 그건 어떻게 나오냐면은 예를 들어 전현무 씨가 뭐가 나오냐면은 과다한 마블링 덩어리 뭐 이렇게 나왔어요. 마블링이 있는데 무슨 과다한 지방 마블링 덩어리라는 거예요. 이게 재밌게 표현을 하니까 이걸 인스타의 젠지 세대들이 인증을 하고 막 이런 거예요. 젠톡이란 것을. 그러니까 기술력은 마이 지놈 스토리랑 바뀐 건 없어요.
근데 재밌게 해가지고 뜬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젠톡이란 게 뭐 예를 들어 손해보험사라던가 아니면 우리 생명보험사 아니면 이렇게 카카오톡 서비스 이런 뭐 유튜브, 틱톡 이런 거를 할 때 이렇게 1+1으로 젠톡이란 게 어떻게 보면 서비스로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널리 퍼지고 있다. 이런 것이고 그래서 20년 만에 복귀를 했습니다. 우리 지금 세상에. 그래서 이게 간단해요. 예를 들어 칩만 보내면 되거든요. 거기서 이거 내가 그걸 키트를 사면은 키트가 여러 가지 있어요. 전현무 씨처럼 뭐 나는 비만에 관련 걸 하고 싶다면 비만 키트가 있고 난 탈모에 관한 거 하고 싶다. 그럼 탈모가 있고 서비스별로 가격이 틀려요. 그거를 결제를 하시면은 마크로젠에서 키트를 보내줍니다. 그럼 키트에 침을 뱉으세요. 그리고 그 등기로 다시 보내요. 그러면 10일 안에 서비스로 날라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지금 진행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게 더 나아가면 지금 아쉬운 거 하나는 그거예요. 이거를 병원이랑 공유하는 건 금지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원래 병원 가서 할 수 있던 것을 민간에 풀어준 거거든요, 이게. 근데 민간에 풀어줬는데 이제 규제가 많다 보니까 규제 네. 샌드박스 완화라고 하나씩 풀어주고 있는데 지금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탈모의 어떤 유전체가 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병원에 가서 의사랑 상담을 받아야 되는데 이 마크로젠에서 받은 요 결과를 가지고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하는 게 불법이에요, 지금.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수익을 창출하는 게 지금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규제 샌드박스 완화로 해서 풀어주면은 네. 마크로젠의 수익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또 시장에 걸맞는 마케팅을 통해서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 마크로젠 알아봤고요. 세 번째 종목은 토마토 시스템. 네, 투자 포인트 짧게 들어볼까요?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시대가 변하는 건데 정말 뭐 격세지감입니다. 아까 제가 혈액형 A를 했지만 학생들도 완전히 변하고 있어요. 저 때는 뭐 다 교과서 봤잖아요. 교과서 보고 종이책에 막 코딱지 붙이고 아니 안 그랬나요? 여기 밑에 구석에 그림 그려서 빨리 넘겨서 빨리 움직이는 그림 그리고 그런 거 안 하셨어요? 네. 동그라미 색칠하고? 안 했습니다. 안 했군요. 네, 네, 저만 이상한 네. 사람인데. 근데 지금 완전히 세상이 뒤바뀝니다. 지금 내년 1학기부터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영어, 국어, 정보 교과에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한대요. 종이책이 없어지게 생겼어요. 그리고 2028년도에는 확대해서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전 과목 예체능하고 도덕 빼고 전부 다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한답니다. 이제 종이책을 없어질 거예요. 그냥 태블릿 PC 하나씩 주고 거기서 AI로 학습하는 시대가. 다니고 싶지만 다시 다니기 싫으네요. 자, 그래서 토마토 시스템은 뭘 하느냐? 토마토 시스템은 여기 엑스빌더 6을 공급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UI가 사용자 환경이죠. UX가 사용자 경험입니다. 이거를 개발하는 개발자의 도구예요. 이거를 이용해서 AI 디지털 교과서로 학습한 정보나 그래프, 차트, 표 등 요거를 시각화할 수 있는 개발자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태블릿 PC로 이 엑스빌더로 만든 AI 디지털 교과서를 이제 요 책가방에 메고 다니지 않고 이제는 실내화만 들고 다니시면 되는 거예요. 저희 때 막 책 몇 개 막 실내화에 물체 주머니에 막 이거 애들이 막 힘들고 허리가 휘고 이랬는데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다. 네. 예, 편하게 이제 키도 많이 크시고 우리 잘하는 학생분들 먼 미래의 새싹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그리고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는 종목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바이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의 김진수 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제 기술 수출로 히트를 쳤던 한미약품이 보니까는 지방간염 치료제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전해주시죠. 네, 한미약품이 이제 머크의 기술 수출한 약품이 있는데요. 이제 대사 이상 지방간염 치료제의 이 단계별 기술료 마일스톤이라고 하는데 단계별 기술료 마일스톤이 내년부터 꾸준히 들어와서 실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이야기할 이제 한미약품의 이 메쉬 치료제 에피노페그티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2027년 미국 식품의약국 FDA 품목 허가 후에 2028년에 출시가 예상되는데 이후부터 이제 판매 로열티까지 확보하면서 한 해 최대 9천억 원 가량의 매출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는 대사 이상 지방 간염 질환에서 이제 치료제가 나오는 건데 대사 이상 지방 간염이라는 게 좀 생소합니다. 네, 이제 생소하실 수밖에 없는데 이게 네네. 사실 많이 쓰는 단어가 아니기도 하고요. 이제 지방간이라는 개념은 그래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죠, 예. 지방간이라는 개념이 이제 간에 지방이 점차 쌓여가지고 지방 비율이 높아지는 질환인데요. 이제 술을 많이 마시는 경우에 이제 지방간이 쉽게 생긴다고도 잘 알려져 있고요. 근데 이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아도 이제 고칼로리 서구식 식단, 식습관 등으로 인해서 지방간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이제 비만이나 당뇨, 고지혈증 등 대사 질환에 의해서 지방간이 발생하는 것을 이 대사 이상 지방간염이라고 하고요. 영어로 이제 메쉬라고도 불리는데 이제 얼마 전까지는 이제 내쉬 N을 썼거든요. N이 이제 비알콜성, 논 알콜릭 해가지고 NA 이렇게 내쉬라고 불렸는데 이 알코올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아무래도 부정적이다 보니까 이미지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이제 기존 말씀드린 논 알콜릭에서 메타볼릭 이 대사 이런 뜻으로 해서 MA로 단어가 좀 바뀌게 됐습니다. 이 메쉬의 경우에는 간이 딱딱해지는 간 경변이나 간암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서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았고요. 올해 3월 달에 미국의 이제 마드리갈 파마슈티컬스에서 세계 최초로 메쉬 치료제를 허가받으면서 큰 주목을 받기도 했고요. 이 시장 규모도 굉장히 큰데 이제 메쉬 치료제 시장이 연평균 44%가량씩 성장해서 2026년엔 시장 규모가 34조 원까지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사 이상 지방 간염. 저희 김진수 기자 이제 모시고 이야기 나눌 때마다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또 무시무시한 또 질병을 사실 거의 들어보지도 못하고 네. 그런 질병들과 관련한 치료제 이야기를 좀 자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한미약품이 어떻게 매출을 좀 만드는 겁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한미약품이 이제 머크와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인데요. 이제 2020년 8월 달에 이 에피노페그티타이드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제 임상 정보 공개 사이트 클리니컬 트라이얼즈에 따르면 머크가 지난해 6월 시작된 이 에피노페그티타이드 글로벌 임상 2비상의 사이트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목표 환자 수치인 300명 중 거의 200명 가량을 거의 모집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렇게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제 한미약품과 머크가 맺은 계약 규모가 8억 7천만 달러, 총 8억 7천만 달러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미약품이 기술료 1,400만 달러와 계약금 1,000만 달러 해가지고 총 2,400만 달러 수령한 상태고요. 이제 남은 8억 4천만 달러, 약 1조 원 이상인데 이건 이 남은 이제 마일스톤 같은 경우에는 머크의 개발 일정에 따라서 이제 한미약품이 수령하게 된 개념입니다. 이제 내년부터 이제 머크의 연구개발 좀 일정을 살펴보면은 내년부터 추가적인 이제 마일스톤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남은 계약금이 8억 4천만 달러. 1조 원 가량입니다. 한국 원화로 이제 계산을 해봤을 때는 그렇다면 이 금액을 언제부터 확보를 할 수 있고 또 몇 차례에 나눠서 받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이렇게 한 번에 받는 건 아니고요. 여러 단계별로 이제 단계별 기술료라고 해서 이제 단계별로 개발이 되면서 점점 조금씩 확보하게 되는 금액인데요. 이제 가장 먼저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임상 2비상 같은 경우에는 내년 12월쯤 종료된 뒤 이제 2026년 1분기 내 결과 발표까지 좀 예정돼 있습니다. 이에 이제 한미약품은 머크로부터 이게 임상이 종료되는 경우에 한 400억 원 가량의 매출을 마일스톤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머크가 이제 지난달 에피노페그듀타이드 관련해서 이제 간경화 환자 대상 임상 2회 이상과 용량을 늘리는 임상 2회 이상 두 가지를 또 승인받아서 개시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한미약품이 또 추가적으로 또 마일스톤을 확보할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증권업계에서는 한미약품이 2033년까지 조금 뭐 아직 남아있긴 한데 2033년까지 이 에피노페그듀타이드 관련해가지고 마일스톤을 꾸준히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내년에 마일스톤 400억 원을 시작으로 2028년엔 약 1,000억 원, 2033년엔 4,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마일스톤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금액뿐만이 아니라 보니까는 판매에 따라서 일정 부분의 매출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한미약품은 어떻습니까? 네, 이제 판매에 따라서 이제 제약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령할 수 있는 그런 또 돈이 있는데요. 이제 네. 판매 로열티라고 불립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품목 허가 승인이 2027년, 그다음 판매가 2028년부터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후부터 이제 한미약품은 이 판매 로열티를 확보하면서 실적을 더 빠르게 키워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미약품과 머크의 계약이 사실 공개되지는 않았는데요. 이제 뭐 바이오업계나 증권업계에서는 약 15% 매출의 15%를 한미약품이 가져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한미약품이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제 에피노페그듀타이드 관련 판매 로열티는 출시 첫 해인 2028년에 약 100억 원을 시작으로 이제 빠르게 증가해서 5년 차인 출시 5년 차인 2033년 같은 경우에는 4,500억 원 가량의 판매 로열티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이게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로열티와 이제 마일스톤까지 더한다면 2033년 이 한미약품이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한 8,500억 원가량까지도 올라가는 셈이고요. 아까 이제 메시 치료제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에 따라서 판매 로열티도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2035년에는 판매 로열티만으로 9천억 원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추정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한미약품이 2033년에는 8,500억 원가량 그리고 2035년에는 9천억 원 가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가능하려면은 사실 이제 빠른 품목 허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이 에피노페그듀타이드 같은 경우에 지난해 미국 FDA로부터 패스트트랙 지정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뭐 굉장히 출시 시점도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에는 중증 질환 치료제 등 중요 분화 신약을 환자에게 조기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FDA가 실시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이 패스트트랙 FDA 같은 경우에 물질의 개발을 촉진하고 검토를 가속하기 위해 시행하는 절차인 만큼 상용화 시점은 빨라지고 한미약품의 실적도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한미약품 쪽 계속해서 좀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시즌을 맞이한 만큼 또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 만나보고 가야 될 텐데 두 번째 기업은 바텍입니다. 치과와 관련된 기업이죠. 보니까는 사상 최대 매출이 전망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사상 최대 매출 4천억 원 이상의 매출이 예상되는데요. 올해 2분기부터 이제 매분기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안정적으로 기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이에서 이제 지난해 약간 부진이 있었는데 이를 털고 사상 최대 매출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요. 바텍 같은 경우에는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미국 시장에서 판매 확대뿐 아니라 이제 유럽까지 해가지고 선진국가에서 기존 제품을 신제품을 출시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좀 더 매출을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의 매출은 어느 정도였는지 궁금한데 지난 분기 그리고 지난해는 부진했다고 말씀해 주셨고 어땠습니까? 네, 이제 금융정보업체나 전자공시 이런 거에 따르면은 바텍의 올해 2분기 예상 매출은 1,055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는 이제 전분기 매출 942억 원 대비 12%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바텍 같은 경우에는 올해 2분기 부터 말씀드린 대로 매분기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동안 이제 바텍의 분기 매출을 좀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9천억 원 초반대를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요. 일시적으로 이제 1,000억 원 이상을 이렇한 분기도 있었지만 다음 분기에 다시 조금 하락하면서 조금 왔다 갔다 퐁당퐁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꾸준히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면서 이제 연 매출도 4천억 원 이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네, 바텍이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제 안정적으로 매 분기마다 1,000억 원대 이상의 매출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전해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좀 성장이 나올까요? 네, 이제 컨센서스에 따르면 바텍이 올해 2분기에 이제 1,055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3분기에는 1,001억 원,
그다음 4분기에는 1,156억 원의 매출을 올릴 전망이라서 매출 4천억 원의 벽을 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고요. 올해 이제 예상 매출 연 매상 매출 비교했을 때 올해 이제 4,152억 원에서 내년 4,472억 원, 2026년에 4,800억 원을 넘어서는 등 연평균 8%가량의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역시 이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매출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사실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만큼 마음 편한 기업이 없는데 바텍이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할 것이다라는 전망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보니까 미국 매출이 높다고요. 네, 이제 바텍의 실적 상승은 역시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미국 시장에 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제 미국 시장이나 뭐 유럽 등 선진 시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대형 엑스레이 영상 촬영 제품 판매 그리고 이머징 시장을 겨냥한 이제 보급형 제품 판매에 더해서 주력 상품이었던 그린엑스 12의 판매 점유율 확대 등이 이제 매출 상승을 이끌 전망인데요. 먼저 바텍의 매출 비중 1위이자 메인 타깃 국가인 미국에서는 지난해 새롭게 협력에 나선 유통사 헬리샤인을 통한 매출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헬리샤인 같은 경우에 미국 내 체인 형태의 칩과 대부분을 커버하고 있는 유통사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빠른 점유율 확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실제로 이제 올해 1분기 북미 시장에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7%가량 증가했고요. 남미 지역에서도 전년 동기 대비 26% 이상 증가하면서 앞으로 꾸준히 이제 유통사와 협력을 더 강화해서 더 점유율도 높이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북미 쪽 매출, 남미 쪽 매출도 모두 다 강력하게 두 자릿수의 성장 흐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모멘텀도 중요할 것 같은데 경쟁력이 있는 신제품이 출시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제 말씀드렸던 기존에 있던 기존 제품을 개선한 신형 제품 그린엑스 12 출시도 이제 성장 동력의 한 축을 담당할 예정인데요. 그린엑스 12 같은 경우에 바텍의 주력 품목이자 베스트셀러 제품이었던 CT기기 스마트를 업그레이드한 신제품입니다. 스마트 같은 경우에 2016년 미국 시장에 출시됐는데 약 8년 만에 이제 미국 시장에 다시 신제품을 출시하게 되는 셈이고요. 이 그린엑스 제품군 같은 경우에 바텍의 저선량 프리미엄 제품 브랜드인데 뒤에 붙는 이제 앞서 그린엑스 12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뒤에 붙는 숫자가 엑스레이 촬영 영역을 의미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12, 16, 18 등이 있으며 그 숫자가 클수록 촬영 영역이 다양하다고 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이제 치과에서도 이 장비를 도입할 때 뭐 당연히 18 뭐 이렇게 좀 비싸고 좋은 거 도입하면 좋겠지만 네. 아무래도 치과 입장에서도 좀 경쟁력이나 뭐 이런 것들 뭐 가성비를 또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린엑스 12 모델 가장 가성비 좋은 것으로 보여지고 이 모델이 가장 많이 팔릴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현재까지 이제 스마트 장비 한 8년 됐으니까 이제 노후화가 좀 진행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그린엑스 12로 많이 바꾸는 사례들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 무서운 장비가 그린엑스 네, 12였네요. 보니까는 11, 16, 18이 있는데 그린엑스 12 출시 성장 동력이 있다라는 부분 함께 만나보고 왔고 보니까는 협력사를 통한 수익성 개선도 가능하다라는 의견 나옵니다. 이 부분도 전해주시죠. 네, 이제 바텍 같은 경우에 계열사를 몇 군데 두고 있는데요. 그 계열사인 레이언스와 바텍 EMS, 이제 전에 바텍 ENG에서 사명을 변경했는데요. 이와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늘리면서 경쟁력도 높이고 수익률도 높이는 상황입니다. 바텍은 이제 제품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이 계열사들과 함께 연구하고 기술을 도입해서 더 좋은 제품을 신속하게 만들고 있고요. 계열사 간 부품 공급 등의 도움도 얻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자회사 레이언스를 통해서 영상 장비에 들어가는 디텍터와 제너레이터 등 장비 핵심 고가 부품을 받고 있고요. 바텍 EMX로부터는 이제 컬럼 등 주요 부품을 모듈 형태로 공급받으면서 단가를 낮춰 수익률도 높이는 상황입니다. 네, 단가를 낮춰서 수익률 높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전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전체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이제 바텍의 최근 3년 영업이익률을 좀 살펴보자면은 2021년에 19.3%, 2022년에 20.2%, 2023년에 16.7%로 평균 18.7%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제 국내 제조업체 평균 영업이익률인 약 5%의 3배 이상에 달하는 수치라고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텍이 이처럼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내재화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영업이익률이 20%에 육박하는 바텍의 경우에는 이제 영상 장비에 들어가는 디텍터, 제너레이트, 장비 핵심 고가 부품들을 계열사를 통해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수직화된 계열사 구조 등을 통해서 주요 부품 단가를 낮추고 효율적인 운영을 이뤄낸 것으로 뭐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여러 긍정적인 요소들을 바탕으로 바텍이 올해 매출 4천억 원
4천억 원 고지를 넘기고 지속적인 영업이익 등도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실적이 전망되는 바텍에 대해서 알아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무버 고은별입니다. K 변압기가 또 다시 우리에게 놀라운 실적을 안겨줬습니다. 실적 눈높이가 높아졌는데 이보다 더 놀라운 어닝 서프라이즈를 안겨준 것인데요. 그런데 시장에서 주목하는 이유는요. 실적이 지금이 고점이 아니고 앞으로 더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국내 주요 전자기기 1분기 수출액 변화를 보게 된다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올해 전선 그리고 변압기의 수출액이 모두 다 1분기에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력기기 3사의 수조 잔고를 보게 된다면 지난해 말과 비교했을 때 올해 1분기 3사 모두 다 수주 잔고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지는 이유는요. 초고압 변압기를 원하는 그러한 나라들 그리고 그러한 회사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전력 소비량을 보게 됐을 때 2022년과 비교했을 때 2030년 지속적으로 소비량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먼저 AI 반도체 훈풍이 있겠는데요. AI 데이터 센터가 증가하게 되면은 기존 대비 전력의 소비량이 연간 한 20배가량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전선을 사용해야 되고 좋은 변압기를 이용해야 되겠죠. 이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훈풍이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미국의 대형 변압기의 70%가 설치 수명의 한계에 다다랐다고 합니다. 국내 수출에 대한 나라를 좀 봤더니 변압기 수출의 50%가 미국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미국의 수명이 점점 더 변압기의 수명이 한계에 다다랐다면 국내 증시, 국내 기업들에게 당연히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1분기 변압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80%가량 증가했고요. 미국의 AI 산업의 전력 사유량은 지금 2030년까지 약 80배가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기기 관련 기업들 2030년까지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다음 장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2022년부터 시작된 전력기기 사이클 2030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3사의 올해 실적 전망치를 보게 된다면 지난해보다 당연히 좋습니다. 그런데 HD 현대일렉트릭이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시장 기대치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발표했죠. 매출액은 9,200억 원가량이고요. 영업이익은 2,100억 원가량을 달성했다라고 실적을 발표했는데 영업이익이 무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257% 세 자리의 증가세를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HD 현대일렉트릭이 실적을 발표한 뒤에 증권가 9곳에서 일제히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는 LS 일렉트릭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인 코멘트를 달았는데요. MSCI 지수 변경 때 1순위가 바로 LS 일렉트릭일 것이다라고 이러한 코멘트를 달면서 전력 설비 변압기 관련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장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그렇다면 투자 요인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전력 관련 기업들 돈을 잘 버니까 투자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오히려 투자를 좀 감소하는 부분이 나타났던 기업들 역시 올해 1분기에는 오히려 투자를 더 늘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렇게 투자 개파를 늘리다 보니까 당연히 생산력의 증대로 이어지고 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초과 변압기는 3월을 고점으로 해서 2분기 점진적인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30년 동안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소형 변압기 역시나 연간 꾸준하게 실적 성장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형 3사뿐만 아니라 재룡전기와 같은 작은 중소형 딴들까지도 긍정적인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확장과 함께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변압기, 전력기기 관련 기업들 앞으로 역시나 호실적의 힘을 입어서 주가의 꾸준한 상승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모버였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시인포의 박수범 대표, 이델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많이들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인데 오늘 삼성전자가 좀 내립니다. 2% 이상 하락세 82,2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지금 상승 추세에서 좀 이탈되어서 지금 현재 좀 주가가 좀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모멘텀도 지금 현재 많은 상황이긴 하지만 워낙 시장 분위기가 투자 심리가 좀 약해지고 지수와 연동되어서 움직이는 이제 약간 좀 인덱스 같은 움직임을 좀 가져간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내려왔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하지만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3분기, 4분기도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기대해 볼 만한데 아무튼 오늘 나왔던 삼성전자에 대해서 나왔던 부분들이 해외 외신 쪽에서 HBM3에 대해서는 엔비디아의 납품이 이루어지지만 HBM3E에 대해서는 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2, 3일 전에 나왔던 얘기예요. 2, 3일 전에 나왔던 얘기였고 이런 시간에도 제가 한 번은 제가 아침 방송인지 모르겠는데 한 번 좀 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CXL 관련된 부분들도 하반기부터는 CXL 2.0에 대해서 256GB의 D램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생산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HBM 다음으로 CXL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높아지고 있는데,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본격적인 생산을 하겠다는 내용이 나왔고, 그리고 지금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보면 8월 6일부터 8일까지 또 미국에서 메모리 서밋이라는 또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떠한 메모리 제품들을 새롭게 또 보여줄지 이런 부분들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같이 삼성전자가 좀 내려왔을 때 저는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밀린다 하더라도 저는 8만 원에서 8만 1천 원 사이 정도면은 일단 단기 저점 잡고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라든가 상승 전환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매도를 하지 마시고 최소한은 지금 현재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만 원에서 8만 1천 원 사이 정도까지 내려오고 여기서 지지되는지 흐름들을 좀 지켜보고 그때 가서 대응해도 늦지 않았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슈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투자 심리 약화와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의 대선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고는 있지만 삼성전자 다시 한번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좀 더 우리가 참고 인내해 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참 제일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 같아요. 보면은. 예.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뭐 삼성전자를 뭐 여러 가지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의심할 부분이 없지만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8만 원대에서 8만 1천 원대가 지지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그 구간의 매수도 괜찮다. 다만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사실 매도할 타이밍은 아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고 실적도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절대 지금 이 시점에서 던지지는 마시라. 이렇게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박정식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농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는 오늘 시장에서 2.6% 이상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이 농심을 삽니다. 보니까 9거래 연속 매수세가 아주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박정식 대표님께서 농심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언제나 시장이 좀 불안할 때는 이슈가 있어야겠죠. 농심도 최근에 긍정적인 실적과 좀 이슈를 만들어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농심은 일단 국내 최대 라면 생산 업체이고, 뭐 새우깡, 양파린, 스낵, 그리고 뭐 카프리선, 그리고 백산수 등 음료 이제 이런 다양한 식품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이 스마트팜 관련으로도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5만에 이 컨테이너형 스마트팜을 수출한 이후 이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와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하면서 꾸준히 이 중동 스마트팜 진출을 추진을 했었는데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진출을 했다는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스마트팜 관련 이슈로 주목을 한번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을 것 같고요. 뭐 실적은 2분기 한 대략 연결 매출액 기준으로 8,62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 정도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전망이 나타나고 있고 영업이익은 한 12.8% 줄어든 468억 원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수출이 좀 많이 되면서 이 수출 전용 공장을 증설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3분기 또는 4분기에 영업이익이 본격적으로 다시금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주가를 조금 신경을 쓰시면서 접근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좀 조정을 거치고 나서 바닥권에서 이틀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 도지형 캔들이었으면 딱 여러분이 바로 공략하기 좋은 어떤 그런 상황이었는데 장중에 조금 올라갔어요. 그래서 48만 원 밑으로 여러분들이 좀 분할로 47만 원 정도 자리까지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상태로 단기적인 상승력은 49만 5천 원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돌파가 된다면 52만 원 정도 자리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바라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심은 47만 원대에서 48만 원대 사이가 사실은 매수 레인지다.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높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약간 내려온다면은 뭐 실적도 잘 받쳐주고 있고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VT입니다. 이 기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 4거래일 전에 13% 이상 급등 흐름 나왔다가 꾸준히 소폭이나마 계속해서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이제 V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미용 의료 기기 쪽으로 해서 리드샷이 있죠. 리드샷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지난주에 아마존의 프라임데이에서 보게 되면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지금 현재 꽤 많이 팔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보니까 페이셜 세럼 부분에 있어서 3위까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드샷에 대한 관심도가 좀 상당히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가격도 좀 저렴하고 피부를 좀 뽀송뽀송하게 만들어주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많은 소비자들이 지금 현재 지갑을 열고 있고 그리고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가격이 좀 저렴하게 피부 관리를 할 수 있다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동사의 장점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VT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업도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있어요.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 VT가 지금 화장품이라든가 그 뷰티 쪽으로 해서 수직 계열화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지금 VT 같은 경우에는 전 고점이 지금 4만 원이 고점이었습니다. 그때가 지금 6월 달이었는데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이 위치에서 단기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전 고점 위치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5일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도 강력하게 지금 현재 지지율이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는 분명 4만 원을 돌파해서 단기간 급등 상승 랠리를 지속하겠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수급의 움직임들도 상당히 좀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주가는 지금 현재 점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거래량은 점점 죽이고 있어요. 이 부분들은 상승 추세에 대한 기대감을 반증해주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VT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시고 혹시나 가지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시다면 좀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기대하면서 들고 가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보다 VT 더 상방 열려 있다라고 저희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핫한 이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고은별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마켓모버 고은별입니다.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들 최근 시장의 주목을 꾸준하게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호재 거리가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매기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우선 대표적으로 바이오시밀러 관련 기업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바이오시밀러란 복제약을 뜻합니다. 오리지널 의약품보다 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에 이 약품이 유통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그러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현재 글로벌 대형 제약사 같은 경우에는 특허 덤불이라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 의약품에 얼기설기 특허를 엮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무려 1개의 오리지널 의약품에 74개가량의 특허가 엮여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상원에서는요, 이러한 특허를 남용하지 못하는 법안을 출원했다고 하는데요. 최대 20개로 제한을 둬서 특허가 최대 이렇게 많이 남용되지 않도록 법안을 상정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초당적 법안이기 때문에 하원에서도 무사히 좀 통과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미국의 지금 대선에 대한 레이스가 한창인데 어느 후보가 대권을 잡을지에 지금 귀추가 주목되고 있죠. 그런데 이 제약바이오, 약값이 저렴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당과 상관없이 초당적으로 좀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국내 기업들, 특히나 바이오시밀러 관련 기술력 자체가 인정을 받고 있는 만큼 관련 기업들의 흐름과 기대감은 연일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제약바이오 또 투자 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CDMO 관련 분야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생물보안법이 연내 통과될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고 있는데요. CDMO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이다. 시장이 더 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CDMO 같은 경우에는 위탁 개발 생산을 뜻하고요. 의약품을 대신 생산해주는 기업을 일컫기도 합니다. 매출액 1조 이상의 기업이 국내에만 총 7곳에 달합니다. CDMO와 관련된 기업군들이 굉장히 많이 산재가 되어 있고요. 특히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분기 매출이 1조 원에 가깝게 추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출액 1,000억 원 이상의 기업도 91곳에 달하는데 지난해 매출액의 증가율이 20% 이상으로 두 자릿대 성장률을 기록한 곳도 무려 9곳에 달할 만큼 CDMO 관련 기업들의 성장력도 굉장히 기대해 볼 만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세계 3대 아마케라 불리는 유럽 아마케 역시나 다음 달에 앞두고 있는데요. 이때 이제 연구 결과를 공개한다던가 초록을 개최한다던가 하는 기업들은 당연히 주가의 상승력이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적시해둔 기업들이 기업에 대한 공개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기업들이고요. 앞으로 아마케가 개최될 시간이 점점 더 다가올수록 이러한 기업들은 더 늘어나게 되고 주가 역시나 강한 탄력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수익성 측면에서는 기업 선별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대형 기업들 같은 경우에 자본력을 앞서서 이제 가격 경쟁력과 많은 물량 공세로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면 중소형 관련 기업들은 고금리 상황 속에서 현금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금리가 점점 더 인하하게 된다면 제약바이오의 투심은 더 우호적으로 흘러가겠지만 옥석 가리기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은 염두하시면서 투자를 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모바였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박정식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한성기업입니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 2% 이상의 하락세를 현재 나타내고 있는데 박정식 대표님께서는 어제 화이약품에 대한 투자 의견 전해주셨고 오늘 보니까 20% 이상의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한성기업이 오늘 좀 떨어지는데 앞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오신 건지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바뀔 거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오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최근에 좀 이슈가 빨리빨리 돌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수급이 돌아가는 걸 빨리빨리 좀 캐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일단 제약 쪽에 수급이 돌 것 같아서 제약주를 오늘 소개를 해드렸고, 오늘은 식품 쪽에 조금 이제 수급이 또 돌 수 있는 여력이 있어 보여서 오늘은 좀 식품 쪽을 많이 좀 공략을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종목은 한성기업입니다. 왜 그 근거가 뭔가요? 근거는 일단 빠른 수급 전환에 의해서 기술적으로 이제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그런 포인트를 우리가 빨리 캐치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일단 많은 분들은 일단 수급 가격이 먼저 올라가야지 캐치를 하잖아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미리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투자를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한성기업 같은 경우에는 원양어업을 통한 이 어획물, 이 명태, 참치 등 이 국내 공급을 하고 있고, 또 수출하는 해외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어육 연제품인 한성 게맛살, 크리미, 그리고 이계조와 몬스터 크랩,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인기를 끌면서 해외 수출까지도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최근 주가가 지난 6월 달까지 쭉 부각을 받았다가 지금은 쭉 내려왔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일정 부분 기술적 반등력이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는데, 일단 주력 제품인 이 크레미 수출이 지속적으로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만 해도 2,630만 달러가 수출이 되었는데, 올해는 3,800만 달러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식품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미 한번 강력하게 부각을 받다가 지금 121선 근처까지 거의 내려왔거든요. 지난 이제 61선에서 또 반등이 없이 이탈하며 내려왔기 때문에 이 121선 정도 수준에서는 일단 기술적 반등력이 나와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이 투자 주체 수급을 보더라도 이 기관계의 수급이 아직까지 빠져나가지 않고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기술적 반등력이 필연적으로 한 번 정도는 나와줄 수 있다고 우리가 한번 예측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하락이 나타나게 된다면 한 6,800원대부터 한 6,60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신 다음에 단기적 반등력을 한 7,600원에서 7,700원 정도 자리까지 취하신다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약세장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6,600원대에서 6,800원대까지 기회 오면은 일단은 반등 분명히 한 번 있기 때문에 그때 공략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주가 긍정적이다라는 의견 전해주셨는데, 박수범 대표님께서도 오늘 CJ제일제당 가지고 오셨어요.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지금 식품 쪽의 분위기 뭐 금방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식품 쪽에 대해서 지금 긍정적인 시그널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 자료를 보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올해 1월 달에 수출 물량이 9.7이었어요. 9.7억 달러였는데 6월 달에 지금 수출이 62.2억 달러까지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게 1월 달, 2월 달, 3월 달, 4월 달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해외 수출 물량이 상당히 좀 많이 좀 늘어났다는 부분들, 그 부분들은 분명 국내 지금 식품 관련 종목들에게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뭐 두 번째로 잠깐 자료 화면을 좀 보게 되면요. 자료 화면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보면 이제 콩 가격이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3% 정도 보여줬고요. 밀 가격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8% 정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옥수수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28% 정도요.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음식료 관련된 원식력 관련된 지금 현재 대표적인 품목들이 지금 현재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원가는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품들의 지금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CJ제일제당과 같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OPM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OPM이라는 건 영업이익률이죠. 영업이익률이 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한 CJ제일제당에게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식품 같은 경우에는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해외 쪽 매출이 거의 전체 매출의 60%를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죠. 아무래도 지금 현재 국내 시장이 지금 좋지 못한 부분들에 있어서 소비라든가 생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내수 시장이 좀 좋지 못한 흐름들이 있는데, 그래도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60% 정도가 해외 수출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CJ제일제당 오늘 같은 경우에도 차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이틀 연속 양봉이 좀 나와주면서 지수보다는 좀 강한 상승 흐름을 좀 이어나가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거기에다 뭐 거래량도 좀 양호하게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저온 고점이 이제 4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지금 돌파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단기 상승 흐름들 CJ 제일제당 오늘은 큰 상승률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내일을 한번 좀 기대하면서 CJ 제일제당에 대해서는 종가 베팅을 하시든 현재가를 매수하셔도 저는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 다 식품주가 기회가 좀 빠르게 오지 않을까 하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박수범 대표님께서는 CJ 제일제당에 대한 투자 의견 전해주셨고요.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SK 오션플랜트입니다. 오늘 1% 이상의 상승, 12,9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가지고 오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아는 이것도 걸까요?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바로 조선입니다. 특히 이제 신조선 건조나 이 블록 제작에 들어가는 것들을 일단 구조본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회사이고요. 거기다가 두 번째로는 해상풍력이라는 키워드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해상플랜트,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을 포함한 다양한 이런 기자재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해상풍력과도 연관이 되고 또 마찬가지로 훈육관관이라는 어떤 그런 건축 구조용, 해양 건축 구조용 파이프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 동해가스전 대왕고래 쪽에서도 또 키워드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바닥을 질질 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기술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투자 주체 수급을 보더라도 오늘 이제 프로그램 매수력이 일정 부분 좀 유입되고 있는데 이렇게 프로그램 매수력이 들어올 때마다 외인과 기관이 이게 동반으로 좀 들어오는 그런 흐름을 최근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의 이러한 외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력을 보아하니 이제는 단기적인 바닥권을 형성하고 기술적인 반등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고 최근에는 또 이 미국 대선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죠. 근데 최근 이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과거에 이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는 이 전국적으로 해상 풍력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을 했었고 또 지난 해에 이 해양 이런 해상 플랜트 관련 이 프로젝트를 대규모로 승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해리스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가 된다면 이 해상 풍력 관련 주들도 관련주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한 12,900원 정도부터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상태로 단기적인 상승력이 강하게 나타난다면 저항으로 부딪힐 수 있는 자리는 13,600원 정도 자리가 되겠지만 혹여 이제 이 자리가 돌파가 된다면 14,900원, 15,000원 정도 자리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SK 오션플랜트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상황 분석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K증권 이천지점의 소영훈 차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2,800선이 이탈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좀 큰 탄력적인 흐름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장 초반에 삼성전자의 HBM 관련해서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된 뉴스이긴 하나 아직 뭐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좀 영향을 좀 주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뭐 SK 하이닉스는 오히려 좀 상승 전환을 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관련된 반도체 섹터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지수가 약한 흐름들을 좀 보였습니다. 뭐 이러한 흐름들은 뭐 하락은 뭐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좀 동반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외국인들이 오늘은 현물 중심으로서의 매도가 좀 이어지면서 방향성을 좀 잡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의 반등이 좀 이어지긴 했으나 뭐 강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 뭐 오랜만에 제약바이오주들에 대한 상승세가 오히려 좀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면서 그나마 좀 코스닥에 대한 지수 자체는 상승세를 좀 보였으나 코스닥도 하락 개수가 더 많으면서 투자 심리는 상당히 좀 위축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은 어쨌든 뭐 미국의 정치적 리스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 속에서는 당장 방향성을 좀 잡아가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2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부분들이 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실적에 좀 맞춰서 종목을 좀 분별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처럼 시장이 참 쉽지는 않은데 그렇다면 오늘 혹시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뭐 현대로템이고요. 뭐 오늘도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근데 뭐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좀 높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곤 있습니다만 최근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뭐 하반기에 K2전차에 대한 실적들이 본격적으로 좀 반영이 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 철도주들의 움직임이 나타나줄 때도 함께 좀 동반해서 상승을 좀 보여준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다중 고점 자리를 좀 돌파를 했고 일단은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상황 속에서 외국인과 기관 수급들이 함께 좀 동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추격 매수에서 큰 수급을 가져가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으나 조정자를 이용하셔서 모아가신다라면 지금은 그래도 방산 쪽의 섹터에서 현대로템이 상당히 견조하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조정 시 좀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방산업종 가운데서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현대로템, 어지러운 시장 속에서도 주목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감의 기술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데일리온 곽유정 파트너와 함께 보다 현명한 마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내 증시 상황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좀 엇갈리는 움직임인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 트램프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완전히 좀 완화가 되는 분위기고요. 대신에 그 분위기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냐. 이제는 해리스 트레이드가 아닌가 싶을 네. 정도로 시장에서 테마주가 좀 움직이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보니까 지금 마리아나, 그러니까 대마 합법화 지금 기대감에 국내 의료용 대마초 관련 기업들이 지금 최근에 한 2, 3거래일 정도 추가적으로 시세를 지금 분출하고 있는 모습 나와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세가 꺾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당분간은 이 흐름들이 계속해서 단기 테마성으로는 변동성을 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만약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관심을 좀 두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테마 섹터가 지금 뭐 낙태 관련해서 또 종목들이 좀 엮이면서 올라가고 네. 또 거기에다가 친분 관련해서 불분명한 지금 이후로 움직임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테마성 종목들이 이렇게 변동성을 크게 줄 때는 초보 투자자분들이 그 테마성 흐름들을 다 따라가려고 하면은 오히려 매매가 꼬이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유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례로 지난주 내내 그 트럼프 테마 종목들이 주가 상승세가 좀 굉장히 강하게 나왔었잖아요.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에 일주일 내내 움직였는데 이번 주까지 이제 그 흐름을 좀 대조해서 비교해 보면은 해리스 관련 종목들도 한 주 정도는 좀 이어갈 수 있을 만한 한시적인 테마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치 테마주들 간에서도 지금 주간 단위로 희비가 교차하는 시기인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도 매매함에 있어서 주의가 좀 요구가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보니까 주요 기업들 지금 실적 발표 나오게 되면서 관련 종목들 지금 움직임이 계속해서 좀 관측이 되고 있는데 오늘 전력 관련 종목들 특히나
상승세가 좀 더 두드러졌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이제 국내 증시에서 이제 내일부터 또 발표되는 기업들 실적들 대거 지금 대기 중에 있거든요. SK 하이닉스와 LG 에너지 솔루션, 현대차, LG전자가 내일 발표가 될 예정이고 26일에는 또 기아가 실적 발표합니다. 그러면 자동차 관련 종목들 최근에 완성차 종목들 단에서 조정 주고 반등 주려고 하는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 실적에 대한 모멘텀만 좀 받쳐주면 추가적으로 반등 이어나갈 수 있거든요. 그 부분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 나오고 있는데 오늘 테슬라 실적 발표가 나왔었죠. 실적이 좀 기대감에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다행히 국내 증시에서는 크게 영향력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요즘에는 테슬라 관련 이슈가 국내 증시에 연동되는 그런 트렌드는 아닌 것 같다라고 보여져서 일단 2차 전지 관련 섹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 해리스 쪽으로 해서 대선 관련해서 이슈가 좀 한 번은 친환경 쪽으로 부각이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번 이슈를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국내 증시 오늘 이제 혼조세로 마감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대기 심리는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월 24일 수요일 국내 증시도 지금 마감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게 0.5% 하락으로 마감을 할 것으로 보이고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2%가량으로 상승 마감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여러 가지 속보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한화 같은 경우에는 에어로스페이스 지분 가치가 상승됐다는 소식에 목표가 상향, 그리고 이로 인해서 오늘 방산 관련 기업들 흐름도 일부 종목으로는 괜찮았던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소 엇갈리는 시장 상황 속에 코스닥은요, 지수는 상승으로 마감 준비 중이지만 하락 종목이 더 많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이 현물 시장에서 지금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거래소 코스닥에서 모두 지금 매도가 나타나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7월 24일 수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요즘 하루하루가 참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양시장이 모두 다 변동성이 꽤나 컸습니다. 급락으로 출발을 했다가 양시장 모두 다 상승으로 전환이 되기도 했고 또 장 막판으로 갈수록 그 상승폭을 줄여내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코스피는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요.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컸던 만큼 또 업종별, 종목별로의 변동성도 컸습니다. 장중에는 두 자릿수의 급등 흐름을 나타내다가 장 막판에는 그 상승분을 거의 반납하는 업종들, 종목들 꽤나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먼저 마켓 스핀을 통해서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단기 테마 쪽으로 봤을 때는 STO 쪽 크게 움직였고 마리아나 관련 업종 오늘 시장에서 2.5% 이상의 상승세. 장기 테마 쪽도 유전자 치료제 쪽으로는 4.3% 상승 그리고 유전자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는 3.3%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실적 테마 쪽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방산 쪽 오늘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 2%, 온라인 플랫폼 쪽이 1% 이상의 강세 흐름을 보였고요. 오늘 셀리드가 상한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티몬이 사실상 폐업 수준에 들어갔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보면은 수혜주들이 대거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예스24가 그 대표적인 예고, 결국에는 상한가에는 안착하지 못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28% 이상의 급등세, 그리고 화일약품도 오늘 시장에서 19% 이상의 급등 흐름 나왔습니다. 갤럭시 SM 18% 이상의 급등 흐름, 오늘 대체적으로 바이오 쪽이 강력한 상승 흐름을 나타내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지수는 어느 정도에서 마감했을까요? 마감 지수 상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엇갈리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2,758선까지 무너졌습니다. 전장 대비해서 15포인트 이상 빠졌고요.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중한 때는 819선까지 터치가 나왔는데 결국에는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814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코스피 1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어땠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코스피 안에서는 외국인들이 순매도 포지션으로 우위했습니다. 코스피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보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2% 이상 빠졌습니다. 삼성전자가 2% 이상 빠지면 사실 시장이 가기가 어렵죠. SK하이닉스가 그만큼 받쳐주긴 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무너지면서 시장도 전반적으로 지수가 하락했다는 점, 그리고 LG엔솔 오늘 시장에서 1.3% 이상의 하락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려운 시장 안에서 최근 들어서 주가 상승 계속해서 탄력 붙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4% 이상의 강세, 88만 3천 원대에서 거래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현대차는 오늘 시장에서 1.9% 이상 하락했습니다. 어제장에서 또 급등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시장에서는 쉬어갔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내일 SK하이닉스, LG엔솔 그리고 현대차까지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기아도 오늘 시장에서 1.7% 이상의 하락세, 셀트리온 오늘 시장에서 2% 이상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바이오 기업들 오늘 시장에서 사실 마리화나와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시장에서 아주 강하게 탄력이 붙은 가운데서도 코스피 안에 포진되어 있는 대형 이 바이오주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세 괜찮았습니다.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 예가 될 것 같고요. KB금융 오늘 좀 크게 빠졌습니다. 4% 이상의 하락세, 그리고 역시나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포스코홀딩스 2.3% 이상 하락하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포스코홀딩스가 35만 원대 이탈 나왔습니다. 34만 6,5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는데 코스피 시장에 대거 포진되어 있는 이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오늘 시장에선 사실 선방하지 못했지만은 내일 실적 발표를 하고 난 이후 다시 한번 주가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또 함께 만나보시죠.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알테오젠이 다 한 장이었습니다. 알테오젠 보시다시피 6.8% 이상 급등하면서 시가총액 2위 기업인 알테오젠이 급등하면서 전체 지수를 사실상 끌고 갔습니다. 오늘 장중 내내 상승 흐름을 보였던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결국에는 이 상승 탄력을 좀 줄여내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0.2% 하락세, 에코프로도 0.5% 하락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HLB는 2.8% 이상의 하락세, 삼천당제약 1% 가깝게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최윤 앵커와 함께 마감 상황 자세히 확인해 봤고요. 이제부터 저희는 내일장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직 실적 발표가 나오진 않았는데 오늘 LG이노텍 그리고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실적이 장 끝나고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이고 내일도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전략 잘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잡아야 합니까? 일단은 지금 상반기 수출 종목들이 네. 다시 이제 재수단매가 나오려고 계속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수출주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움직임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상반기 시장을 좀 주도했었던 대표적인 종목들, 전력과 방산, 그리고 식품, 화장품주들 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8월 MSCI 편출입 지금 후보군이 정해지는 시기가 이제 지금 7월 말까지 중에서 이제 종목들이 선정이 될 텐데 지금 후보군으로 올라와 있는 종목들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지금 그 수출주들이 대거 있습니다. LS 일렉트릭부터 시작해서 삼양식품, LIG 넥스원, 현대로템 이 종목들이 오늘 다 시장에서 상승세가 나왔었던 네. 흐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편출입 후보군 앞두고 나서 변동성이 지금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편출입이 돼서 만약에 편입이 될 경우에는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거라는 또 수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 이제 후보가 됐을 때 보통 주가는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막상 편입이 되고 나면. 근데 지금 시장은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장세에다가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대형주를 지금 선호하는 장세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만약에 편입이 되더라도 추세가 좀 더 이어져 나갈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은 이 MSCI 편출입 후보 종목군들이 편입이 되지 않더라도 어차피 지금 시장에서 계속 부각이 되는 그런 이제 종목군들이 지금 후보군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흐름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수출주들 중에서 식품주와 화장품주들이 조금 이제 연계돼서 주가 움직임을 같이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양식품 일단 체크를 이제 식품주 중에서는 대장격으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삼양식품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식품 종목들도 체크를 해보니까 최근에 이제 김밥 관련주로 엮여
있었었던 4조 시푸드도 오늘 추가적으로 급등세가 한번 나오기도 했었고요. 또한 이제 불닭볶음면에 들어가는 스프 분말을 만드는 S&D와 같은 종목들도 오늘 단기적으로 추세 전환 움직임 나와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품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신고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들이 속속들이 보여졌는데요. 코스메카 코리아나 펌텍 코리아와 같은 ODM 화장품 용기 관련 종목들 여전히 지금 시세 탄력 가능성 더 높기 때문에 이 두 섹터는 특히나 이제 현재 시점에서 좀 눈여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의 흐름이 이제 완전히 수출주 쪽으로 색깔 변화가 오늘 기점으로는 정말 이루어졌다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수출주 움직임 보시고요. 아직까지 이제 증시 방향성 관련해서는 정거래 미증시 또한 약보합으로 마감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그렇죠. 국내 증시 역시도 지금 보합권대 혼조세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방향성을 탐색하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간 외인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닥에서는 그나마 좀 우호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그동안 이제 6, 7월 내내 기관 쪽에서 순매도가 쭉 나오다가 지금 최근 근래 들어서 투신이랑 지금 연기금, 보험 쪽에서 매수세 유입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소형단 종목들이 올라가려면 결국에는 또 제약바이오 종목분들도 같이 함께 올라와줘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도주의 변화, 우리 시청자분들이 신경 쓰시면서 증시 대응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수출 관련 기업 실적이 연동되는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아직 증시가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내일 우리는 또 어떠한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시초가 공략주 한 종목만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게임주 가지고 게임주요? 왔거든요. 네. 가볍게. 지금 K푸드, 네. 또 K 화장품이 가는데 게임이 안 가면 너무 네. 아쉬울 것 같아서 게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저 크래프트를 가지고 온 이유가 있는데요. 상징성 때문이에요. 그 블리자드라는 네. 글로벌 게임사 아시죠? 거기서 만든 게임이 스타크래프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 크래프톤에서 지금 출시했었던 배틀그라운드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크래프톤 네. 지금 계속 좀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지금 연 매출 2조 원 지금 돌파를 앞두고 있는 데다가 근래에는요. 인도와 지금 중동 시장에서도 이 게임이 지금 인기를 크게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 시장 규모가요. 아무래도 인도가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 규모만 하더라도 10조 정도, 2028년도 기준입니다. 2028년도 기준으로 2배 이상 성장해서 10조 정도로 성장이 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인도 시장에서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제 시장 성장과 함께 같이 크래프톤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부분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중동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쪽에서도 동시에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참고로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e스포츠 월드컵도 지금 열고 있는데 거기에 그 종목으로 또 채택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참고로 이 월드컵에서 거는 또 상금이 또 굉장히 크거든요. 6천만 달러의 상금을 낼 것만큼 글로벌적으로도 계속해서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우디 게임 시장 규모는 2027년도 기준으로 해서 약 3조에서 한 4조 가량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사우디 왕세자가 직접 이 게임 산업을 주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자신을 비디오 게임과 함께 자란 첫 세대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사우디 쪽에서도 한국 주요 게임사들에 대해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구애나 러브콜이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전망들도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9월 달에는 다가오는 이제 게임 이벤트들 보면은 게임스컴 행사가 있습니다. 이 게임스컴 행사가 중요한 게 뭐 북미 쪽이나 유럽 쪽에 이제 진출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게임들 같은 경우에 네. 먼저 선보여서 반응을 이끌어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또 흥행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게임스컴에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크래프톤 쪽에서 지금 신작과 함께 배틀그라운드를 출시를 할 예정이거든요.
있거든요. 보니까 다크앤다커 모바일과 인조이 지금 이 두 게임 역시도 지금 초기 반응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출품하게 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의 반응들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크래프톤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 잠깐 한번 보고 가도록 할 텐데 이런 점 때문일까요? 지금 이 외국인 순매수가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본 이제 게임 종목들 중에서는 지금 투자자별 매매 동향이 지금 계속 6, 7월 내내 지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오늘은 조금씩 주춤하긴 했지만 연기금과 지금 투신 쪽, 그러니까 메이저 지금 기관 쪽에서 수급이 또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자체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주가상의 지금 움직임 보시면 이미 이제 지난 하반기부터 기점으로 해서 우상향 추세에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기술적으로 어떤 구간이냐면요. 제가 추세선을 하나 더 작도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보시다시피 상승 채널 내에서 박스권으로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30만 원 선 구간대만 강하게 돌파해준다면 추가적인 시세에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은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초기 상장 당시에는 최고가 58만 원대까지 찍어줬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이제 의미 있는 30만 원대 돌파가 가장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단기 손절가 잡는다라고 친다면 61선 구간대 기준으로 해서 잡아가시면 되겠죠. 상승 추세선 깨는지 안 깨는지 보시면 되기 때문에 26만 5천 원 구간대에 잡아드릴 거고요. 상반 매물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30만 원 부근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상향을 해서 31만 5천 원 구간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초가 공략주로 크래프톤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도 지금 디테일하게 밴드 구간 접어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시장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또 이렇게 마감 공략에 대한 이야기 나누는 동안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관련 기업들 오늘 실적 좀 꽤나 발표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는 실적 발표하고 있습니다. 두산밖에 같은 경우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395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지금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내일 또 시간 외에서 또 어떻게 반응할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LG 이노텍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즉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잠정 실적을 발표한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 1,516억 원, 지난해에 비교했을 때 720% 이상 실적이 좋아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이폰 15에 대한 판매량 증대로 인해서 긍정적인 전망 나왔었는데 역시나 실적을 좀 증명해낸 상황이고요. 역시 내일 또 반응 확인해 보시면서 휴대폰 부품주들도 긍정적인 방향성 있는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곽유정 파트너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인공지능 포럼이 오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특별 강연을 개최했습니다. 인공지능 연구와 데이터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한다는 목적인데요. 현장에 이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회 인공지능 포럼에서는 인공지능 산업 확산을 위해 규제 완화와 공공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동통신 개인정보 규제를 완화해야 인공지능과 6G 결합이 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카이스트 AI 대학원 원장을 맡고 있는 정송 교수는 특별 강연에서 인간과 인공지능의 협업 모델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인공지능 개발만큼 사용법도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AI를 어떻게 개발하는 문제 못지않게 AI를 어떻게 잘 사용해서 우리나라의 의사결정 체계가
한 단계 진화되도록 하는가 하는 AI 사용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더 중요한 이슈고, 어떻게 인공지능과 우리가 대화를 해서 최종 결론을 이끌 것인가. 어쨌든 인공지능을 앉혀놔서 우리가 더 나은 의사결정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정 교수는 전 세계 인공지능 연구 분야에서 카이스트가 5위에 올라와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해째를 맞는 국회 인공지능 포럼에는 약 60명의 국회의원과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포럼을 이끌고 있는 이인성 국민의힘 의원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클라우드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조승래 의원님 저와 같이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해서 발의를 했습니다. 해외의 인공지능 관련 법률들이 굉장히 심층적으로 분석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준비하고 그 대응을 해야 되는 귀한 포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본질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했을 때 인공지능을 둘러싼 여러 관계 지도도 제대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국회 인공지능 포럼은 각종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다양한 입법 과제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 네, 장윤아 포스코그룹 회장이 오늘 중소기업 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과 포스코가 상생협력, 동반 성장하는 장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장 회장이 지난 3월 취임 이후 경제단체를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이며 포스코그룹 회장이 중기중앙회를 방문한 것은 11년 만입니다. 장 회장은 이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임원진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김 회장은 포스코는 특히 중소기업들에게는 철강 등 원자재의 주요 공급처로서 대단히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면서 어느 때보다도 양기관이 활발하고 긴밀하게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장 회장은 포스코그룹은 중소기업과의 상생, 강건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왔다면서 향후 양기관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상생 협력을 확대 강화하는 등 중소기업계와는 새로운 동반 성장의 길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보다 더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